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분권 선진국으로 가다, 역사와 여행에 이제 좀 초점을 부여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일찍하고 뒤에서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열의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많으셔갖고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되게 이제 활발한 그런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을 갖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분권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메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현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제 전개되어 왔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딱 돌아간 그런 입장인데, 출범하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혁신적 포용국가, 약간 출범하고 뒤늦게 이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만, 대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가 혁신적 포용국가다. 그런 얘기들을 내일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면은 100대 과제라는 것을 갖다 이제 이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부, 처, 청, 이런 것들, 원, 이런 거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도 200개가 넘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도 다 합치면 46개나 됩니다. 46개. 부처, 청, 원까지 해서 이제 46개가 되는데, 100개 과제를 46개 기관에 이렇게 이제 배분하다 보면, 큰 부처 같은 경우 7, 8개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조그만 청 같은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100개가 배분되어 있는데, 없는 데는 100개 이외에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떤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체 목표를 서너 개 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갖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런 평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초점은 100대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그러면 100대 과제 중에서 자치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한 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경험했던, 제가 100대 과제 중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3가지 과제를 갖다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지난주에 세종시에 가서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들이랑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들어왔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여기 있는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갖고 간단히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3개 과제의 제목이 이제 한 10몇 자, 20몇 자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4자로 줄여드리면 그 3개 과제의 첫 번째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마지막 질문이었었죠. 이제 주민자치를 좀 강화하는 쪽. 그러니까 서구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생활화돼 있다. 특히 영민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생활에서 일상이 주민자치다. 내가 이제 나의 생활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활화된 그런 자치를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 대륙 국가들은 그렇게 뿔뿔이 자치의식이 약간 떨어지는, 예전에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서유럽에는 중앙집권 국가는 별로 없었고요. 중세시대에는 주로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이런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이루는 형태로 이제 존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통해서 자치권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행사하는, 그래도 느슨하긴 하지만은, 황제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단체자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왕으로부터 허용받은 범위 안에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자치권을 갖다 이제 행사해 왔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데 일본이 받은 거는 일본식 모델이라는 것은 독일식 모델과 프랑스식 모델을 거의 반씩 섞어놓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수준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편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단체자치 스타일에서 좀 주민자치 스타일로 이렇게 좀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조례 발의권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감사 청구라든가, 주민자치회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시군구 자치거든요. 기초자치가. 근데 되게 크죠. 시군구라는 것이 노원구 같은 데는 50만도 넘지 않습니까? 송파구나 이런 데는 큰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그런 소소한 그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챙기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읍면동 자치의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다 이제 담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어요. 전면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국회 가서 좀 통과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치분권의 수준을 갖다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10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치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 재정 능력을 갖다 이제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 제도 개선. 근데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대2 자치를 했습니다. 돈으로 치면은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수가 2고, 국세로 걷어들이는 것이 8이고, 해서 8대2 자치를 했는데, 이게 올해 말에 보니까 한 25대 75 정도로 갔습니다. 25대 75 정도로 갔고, 문재인 정부 말기쯤 되면은 7대 3이 좀 근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대 4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재정상의 그런 이 지방의 그런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돈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방 소비세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절대적인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중앙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에서 돈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갖다 옥죄는 짓을 많이 했어요. 보조금이라는 끈이 달린 돈을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는, 이거 줄 테니까 요대로 한번 따라해봐. 매칭 펀드 형태로 우리가 7을 줄 테니까 3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의 액수 여부를 떠나갖고 지방의 자율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보조금보다는 좀 끈이 안 달린 교부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늘려주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돈도 이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TV 보다 보면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 쫓아가고 압류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런 체납 이 징수 의 효율성 같은 것들도 좀 강하고, 사실 지방세를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지방에 가면은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시청에 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제가 질의응답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었냐라고 얘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좀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시스템을 갖다 통합적으로 하는 일종의 원스톱샵, 한 번 가서 모든 세무 처리를 갖다 이제 한 번에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도 이제 도입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얘기할 선진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원스톱샵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제도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러가고 사업자 등록하고 뭐하고 막 두세 번씩, 헛걸음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한 것도 업그레이드가 좀 되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저는 재정 쪽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단층형 자치를 하자. 단층형 자치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앙정부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또 광역자치단체라는 큰 산이 또 가로막고 있고, 그게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중개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계층을 확 줄여서 단층형 스타일로 이제 가자. 그걸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이제 차원은 다르지만 특례시 같은 것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그런 주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단층형 지방자치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다. 근데 꽤나 오래됐는데 여전히 실험 중이다. 그런 평가 내용을 갖다 이제 쓰고 왔습니다. 실험만 해서는 안 된다. 파급 효과를 내야 되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치경찰제 같은 것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실험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고 있고,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몇 개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확산의 시험대에 좀 올라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서 오래된 그런 비유긴 하지만 예전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반대 때문에 결국 경기도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확대하려다가 계속 지연이 되고 오래 걸렸던 수십 년이 걸렸던 확산되는데 이제 오래 걸렸던 그런 사례처럼 이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한다라는 것도 뭔가 좀 비전까지 제시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냥 맛배기에 불과하고 계속 정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의 그런 요구 수준에 좀 미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했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구단위 자치라든가 시군 자치의 좀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서 권한이 되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중앙정부의 그런 하던 일들을 갖다 많이 받아갖고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출장소들이 많이 있죠. 세무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근데 그런 권한들이 되게 방대하고 막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조금씩 넘겨주기 위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기는 싫으니 못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핑계로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갖다 딱 정리하고 가기에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안에는 빠져 있었지만은 최근에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치분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개선 노력. 근데 사실 제도라는 것이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에피소드를 갖다 얘기하면 제가 요즘 자치분권대학 특강회에 특강을 다니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주제로 특강을 가냐라고 얘기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그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거, 혁신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뭔가 좀 친절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건 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이 느끼는 적극 행정의 수준은 제도를 바꾼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뭐예요? 행동이라든가 행태에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자치분권이라는 것도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일선에서 얼마나 친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갖다 이제 제공해 주느냐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 행정이 뭐 예전에 쭉 여러분들이 경험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규제 위주로 했잖아요. 못하게 하고 질서 유지하고 안전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앞으로 행정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좀 규제 행정이 아니라 뭐예요? 서비스 행정.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복지 행정이죠. 복지 행정.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같은 것들을 갖다 복지 중심으로 좀 재편하겠다라는 구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뭐예요? 일선 읍면동 같은 것들이 복지센터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규제 중심의 그런 행정 같은 것들을 갖다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좀 더 친절하고 좀 시민의 그런 행복이라든가 만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그런 과제다라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주제들이지만은 제가 드릴 얘기는 좀 도시 경쟁력, 요쪽에 좀 초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도권에서는 이 방송이 안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지방 MBC가 주관이 돼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갖다 이제 방송으로도 내보내고 있는데,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 유튜브에 가면 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떠 있고 많은 강의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푸시지 못한 갈증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제 하는 그런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의 전제 조건이 이제 결국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 수준이 높아야지만은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야지 우리 도시의 그런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제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시장님, 서울시장님도 나와서 이제 강의한 것도 있고 서울시장님 관심사 중에 큰 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갖다 세계에 알려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그런 수위 도시이자 종주 도시, 이론으로 얘기하면 수위 도시론, 종주 도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 개발론, 도시 개발론 같은 거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큰 수위 도시가 있으면 나머지의 도시들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크기로 보통 이제 이렇게 분포를 갖다 이제 띈다라고 얘기하는데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서울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좀 각인되는 그런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높여야 되겠죠. 뉴욕 못지않은 뉴욕 티셔츠는 다 알지만 서울시 티셔츠는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뉴욕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은 서울에는 갈수록 그런 살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경, 역량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시켜야 된다. 혼합을 시켜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도 환경 탓도 있고 역량 탓도 있습니다. 뭐 되게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약간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외부의 좀 지원을 받아서 잘 됐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는 너무 논란이 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월남전 특수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더 끔찍한 거는 우리가 60, 70년대, 8, 90년대 고속성장을 했는데, 그때 중국이 우리랑 같이 경쟁했으면 오늘날 우리의 성취가 좀 있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환경 요소라는 것도 역량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을 또 잘 유도하고 관리를 갖다 이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자신의 역량과 잘 결집시켜 갖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왔습니다만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를 하지 못하면 이제 망할 위기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들도 이것저것 다 하면은 이제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좀 특화 도시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첨단 기술이 됐든 관광 레저가 됐든 문화 예술이 됐든 뭔가 하나에 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어메니티라는 말을 갖다 이제 써놨는데요. 이게 생태적인 쾌적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은 생태적인 쾌적함을 갖다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메니티라는 것의 그런 중요성. 나중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도시인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죠. 런던. 산업혁명을 하고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엄청 커진 그런 도시인데 이 런던이란 도시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 양산을 해요. 특히 스모그라고 얘기한 우리 요즘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스모그라는 문제라든가 도시 내의 그런 체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도시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런던 외곽에다가 이제 런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런던 외곽에다가 우리로 치면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영국에서는 압축도시라고 합니다. 압축도시라고 이제 하는데 압축도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도시의 미래상이라는 것은 그런 도시의 슬럼화된 도시, 오염된 도시 내부에 좀 초점을 부여하기보다는 서울로 치면은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의 완충지대에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해서 이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쾌적하면서도 좀 순환 도로망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쪽에 좀 이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런던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 40만 도시들을 갖다 도시 외곽의 압축도시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 그거를 일본에서 최근 압축도시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일본의 압축도시는 런던형 압축도시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시골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주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의성군처럼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방만하게 도시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읍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뭐예요? 좀 몰아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분 뭐 아시지만은 도시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은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하나 예를 들면 수도요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당 1.7m만 있으면 수도 서비스가 가능해요. 근데 저 평창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수도 관망을 수십 미터씩 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관망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뭐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잘 사는 서울 사람들은 수도 요금 적게 내고 못 사는 태백 시민들은 서울시 수도 요금의 막 4-5배를 갖다 내요. 왜냐하면 그것도 원가라는 이름으로 요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압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런던의 사례, 뭐 그다음에 미국 도시들도 보시면은 뭐 되게 컴팩트한 그런 그 도시 관리 또 외곽에 그런 그 명품 주거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태 환경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강조하고 있고, 요즘 첨단 산업 도시는 어디에 만드냐라고 얘기하면 휴양지에 만들어요. 휴양지에. 대표적인 데가 니스 같은데. 그냥 자연 풍광이 기가 막힌데, 싱가포르도 사실 자연 풍광이 기가 막혀요. 가보면 그 인공적인 풍광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다듬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세계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한테 너 어느 브랜치에 가서 근무할래? 지사, 어디 가서 근무할래? 하면은 뭐 쾌적하고 술 마시기 좋고 놀기 좋은 뭐예요? 싱가포르, 뭐, 그 다음에 뭐, 더블린, 뭐, 영어 되니까,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뭐, 그 전원도시, 뭐, 이런 데를 갖다 이제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고품격 휴양지에 만들어서 이제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혁신도시가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색다른 특화 발전을 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관치 행정으로는 어림도 없고 자치권의 수준을 갖다 높여줘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행정이 되게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우리 대통령이 뭐 초장에 임기 초에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번 뭐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자치분권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국가 연합 형태로 좀 시스템이 발전된 그런 나라들이다. 대표적인 데가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은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제 했죠. 비슷한 사례로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경우도 7개의 도시가 이제 근데 거기는 도시라기보다는 부족연합이에요. 부족연합. 중동 국가는 아직 좀 이 민주화된 도시 운영이라기보다는 부족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후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선진적인 그런 분권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야지만 도시 발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가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틀린 개념이에요. 국제 경쟁력은 기업을 두고 하는 개념이고, 국가는 중앙 정부를 두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갖다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이제 좀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뭐 아까 특화 발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시라고 얘기하면 특색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미션,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경영학, 행정학 용어로 전략기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미션, 비전을 설정하고 한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분명한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도시의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뭐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거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뭐 그냥 시장님이 뇌물이나 받고 여기 기운, 저기 기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도시는 매일 정체될 수밖에 없는, 뭐 시골에 가면 뭐 도시는 막 시장님이 막 3번 바뀌어요. 4년 동안. 이분도 수레, 저분도 수레,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분명한 그런 목표. 근데 삼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노조를 배제한다라고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분명한 미션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기. 물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자치분권의 본질과 약간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치분권 수준이 초기 단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민주성은 물론 시민들이 풀뿌리 레벨에서 하지만은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GDP라든가 뭐 쾌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님이 잘 목표 설정하고 끌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것은 세계 도시일 수도 있고 슬로우 시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합을 시키느냐. 서울시도 세계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슬로우 시티 전략 같은 것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느리긴 하지만 뭐 고가도로 같은 거 많이 없애고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는 일종의 슬로우 시티 전략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조합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조합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전 그래서 밸런스, 균형 발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서울시는 슬로우 시티와 세계 도시를 잘 절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수준에 맞게 잘 가야 되고 제가 좀 전에 국가 경쟁력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경쟁력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부, 국질, 국격. 국부는 뭐예요? GDP. 뭐 지방으로 얘기하면 GRDP죠.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GRDP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 어딜 것 같아요? 뭐 서울, 울산 이런 데가 이제 높겠죠. 근데 높은 그런 것 중에 생산 가치로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은 부동산 가치로 좀 GRDP가 커지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뭐 부동산 투기 열심히 해서 일본처럼 계속 GDP 뻥튀기 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절반으로 떨어져요. 우리도 거품이 꺼지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90년대에 시작해갖고 고속 성장을 해갖고 한 3배 뻥튀기해서 자기들을 800년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을 눌러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꺼지니까 뭐예요? 아래로 폭락. 뭐 그래서 헤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국부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국질, 삶의 질, 뭐 우리가 워라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3번째 얘기가 중요해요. 밸런스. 일과 이 노동의 그런 균형. 뭐 일과 뭐 이 휴식의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3번째는 품격, 뭐 국격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얼마나 수준 있게 이제 봐주느냐, 뭐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뭐 이 총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를 비유하자면 체력, 체질, 체격 이게 뭐예요? 3박자를 잘 이루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뭐 성장하는 거죠. 뭐 그냥 과외만 열심히 시켜서 이제 뭐 속성으로 막 이렇게 무리하게 뭐 하다 보면은 또 이 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처럼 적당히 이제 균형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창조 도시, 세계 도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창조 도시, 세계 도시, 기업 도시. 뭐 기업 도시는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일본에 있는 도요타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런 그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그 엄청 뜨고 있는, 예전에는 시애틀이 보잉의 도시였어요. 비행기 조립하는 도시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뭐 아마존은 요즘 책방이 아니라 종합 물류 기업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슬로우 시티, 생태 경쟁력. 생태만 좋으면 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태에 기반한 경쟁력, 전원 도시, 압축 도시, 첨단 기술 도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거를 잘 벤치마킹 하면은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좀 역사 속의 브랜드 도시들 또는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좀 배울 만한 도시들이 뭐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도시를 갖다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몇 개의 도시를 갖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휴가 가실 때 한번 뭐 어느 도시를 점 찍어서 뭐 패키지로 가시지 마시고 자유여행 가서 뭐 3, 4일은 뭐 백종원 스타일로 좀 식당 가서 먹고 뭐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 스타일로 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도 하지만은 뭐예요? 그 도시의 속살이라든가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배워오면은 좋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하는 자극을 주는 강의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 속의 도시일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다녀온 도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도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도시를 갖다 이제 이 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인류는 4대 문명이라는 것이 있죠.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뭐 지금 나중에 유튜브 자치분권대학에 가서 제가 요 부분을 갖다 이제 강의한 그 부분을 보면은 사진들이 나와요. 사진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빌로니아라는 그 도시가 BC 6세기에 바벨탑을 짓고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입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명품 도시가 됐다. 뭐 지금 연상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라크와 터키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되게 건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야지대였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어갖고 산 위에 신전을 갖다 지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땅에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뭐 올라갈 수는 없고 산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탑을 짓죠. 근데 그때 뭐 콘크리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흙탑을 짓죠. 흙탑이 지금도 중동에 가면 흙집이 있어요. 말짱해요. 그 이유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비가 와도 그냥 그 흙집을 갖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흙집이라는 것은 적당히 물을 뿌려줘야지 갈라진 게 메꿔지고 이렇잖아요. 우리처럼 폭우가 오면 다 무너지지만 거기서 비가 오면 흙집이 보수가 돼요. 보수가. 뭐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흙으로 높은 그런 건물, 바벨탑을 갖다 이제 짓고, 뭐 자기들이 지으니까 좀 힘드니까 밑에 옆에 사는 좀 힘없는 그런 민족들 데려다가 뭐 바빌론의 유수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 데려다가 줘요. 유대인들은 예전에 피라미드 만들 때도 끌려갔어요. 그때 모세가 인도에서 BC 13세기에서 15세기경에 뭐 여러분들 뭐 탈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그게 뭐 일종의 엑소더스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피라미드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또 옆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바벨탑을 짓는다고 우리를 또 막 끌어가네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사 끝나고 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로마가
그냥 뭐 전쟁한다고 너 노조로 가자. 그래갖고 또 배너에 보면 나오잖아요. 배너에 보면 그 유대인들 끌려가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뭐 헤매고 다니죠. 물론 그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체 정신 같은 것들을 발휘해서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서러움을 많이 당했죠. 뭐 예를 들어서 15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문명의 중심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태리 북부 도시가 요즘은 홍수가 나갖고 난리라고 합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유태인들이 또 가요. 거기 뭐로 가냐라고 얘기하면 장사하러 가요. 장사하러. 뭐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데 보면 이제 유대인 상인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미 유대인들은 개토의 준강금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들은 그냥 요 안에서 살아, 요 안에서. 그리고 죽으면 그냥 요 안에서 묻혀. 그래갖고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데 가보면은 여행 가보셔서 알지 몰라도 묘지가 막 20층 막 그냥 고층 건물처럼 맨 묘지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쌓다 보니까 거기도 가장 험악한 유대인 개토가 있었던 도시예요. 비엔나. 뭐 제국의 수도고 뭐 잘 나가는 도시지만은 그 밑에서 허드렛이라는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개토. 제가 예전에 미국 연구년을 가갖고 외곽에 있는 연립주택에 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흑인 거주 지역은 뭐 좀 약간 쌀벌하니까 그래도 이제 애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백인들은 다 이렇게 외곽에 집 짓고 살거든요. 근데 그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백인 꼬마애들이 쟤는 개토에 산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백인 이 주거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중국계, 한국계 이제 좀 돈 좀 벌어갖고 애 좋은데 이제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연립주택 비슷한 데 와서 살면 이제 애들이 쟤는 개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뭐 사실 도시 안에서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임대주택이랑 이 주택이랑 뭐 차별하고 뭐 담쌓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어디나 있는 거긴 한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도시에 뭐 19세기 말에 비엔나에 그렇게 유대인 차별할 때 그때 히틀러가 거기 유학을 갔대요. 그림 공부하겠다고. 비엔나 대학교 미술대학에 딱 지원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서 그분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 정치가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비엔나 시장이 했던 그런 차별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 벤치마킹이라는 걸 잘해야 되는데 뭐 좀 못된 짓을 배워갖고 나중에 이제 나쁜 용도로 이제 써먹고 뭐 하여간 그래서 문명을 보면은 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역사책에 있는 이 도시들 그래서 나중에 역사책 열심히 보세요. 그 역사책에 있는 도시들은 다 명품 도시고 거기에 뭔가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를 놓고 얘기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가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엘도라도였던 시기예요. 우리 민족은 중국이 뭐 한 10개 내지는 뭐 16개 막 5, 16곡 뭐 춘추 뭐 7패 뭐 이렇게 쪼개졌을 때 우리가 살만했어요. 중국이 합쳐지는 순간 우리는 뭐 수, 당, 뭐 이게 합쳐지는 순간 뭐 좀 어렵게 살았죠. 뭐 명청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꼭 우리 민족이 아니라 사실 중국도 뭐 중앙집권 국가의 시대를 갖다 우리가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너무 중앙집권의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중앙집권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의식이 많이 잠재돼 있는데 사실 뭐 문명이 발전하고 좀 사상이 발전하고 그랬던 거 보면은 진시황이 뭐 책 불태우고 이랬던 시절에 뭐가 발전한 게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에 뭐예요? 서로 경쟁하고 창의적으로 하고 이랬을 때 사상이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뭐 명품 도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자님이 뭐 마차 타고 이렇게 뭐 이 순례했던 그런 것처럼 뭐 하여간 서양 도시들을 봐도 성공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뭐 제가 아까 이제 로마 얘기는 간단히 했는데 로마는 기원 전, 기원 후를 계기로 해서 기원 전은
공화국 로마예요. 공화국 로마. 쉽게 얘기하면 도시국가 연합의 로마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로마 하면 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공화국 로마가 더 문화가 번성하고 더 뭐예요? 활력 있고 더 민주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그런 이 문화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화국 로마의 가장 활력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이 도시가 되게 뭐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폼페이의 그런 뭐 광장, 신전 이런 것들을 봤는데 뭐 기원 전에 있었던 도시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그 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기둥이 절반은 대리석, 절반은 적벽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뭐 그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적벽돌과 대리석의 은유. 그래서 유럽 도시들을 다녀보면 적벽돌 도시가 있고 대리석 도시가 있습니다. 뭐 파리 이거 대리석 도시예요. 베르사유 뭐 궁전 뭐 이런 것들. 런던 거기 적벽돌이에요. 적벽돌. 지금도 보면 다 적벽돌로 돼 있는데 그 오래된 그 로마의 공화정 도시들은 적벽돌과 대리석을 잘 혼합한, 물론 제가 은유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혼합의 정신 같은 것들이 공화정 로마를 갖다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 제국 로마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디클라인하는, 뭐 쭉 갈수록 디클라인 해갖고 뭐 그 476년 되면은 망하잖아요. 서노마 제국.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노마는 망하지만은 저기 지금의 이스탄불에 있던 비잔티움, 컨스탄티노플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그런 동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를 이렇게 그 계승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그 발전시켰던, 제가 유럽 도시들 특히 로마의 도시 국가들을 갖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의 최고는 다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근데 그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 크기의 콜로세움들이 원형 경기장, 아레나라고 얘기하죠. 아레나. 요즘 말로 아레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소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도시의 그런 중심 역할을 갖다 하면서 모여서 뭐예요? 우리 영화 보면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모여서 그 영화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검투사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뭐 도시의 그런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파견된 뭐 제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기하고 그러면 빵을 던져줬대요. 빵을. 그래서 빵은 이제 그 필수 공공재로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그런 그 기본 서비스로 제공이 됐다. 먹는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터키의 도시들 가보면은 뭐 유럽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빵은 공짜로 서빙이 되고 남는 빵 있으면 레스토랑 앞에 이렇게 봉지에 그 걸어둔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백종원 씨가 그 이스탄불에 가갖고 그 하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 이 빵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갖고 빵을 그렇게 공유하고 우리도 물론 뭐 이렇게 공유하는 남는 음식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있지만은 그런 문화를 갖다 이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좀 인상 깊게 이제 봤던 그런 것이 좀 기억이 나고요. 또 디저트 문화라는 것도 뭐 아주 발전을 했죠. 서양 음식. 그리고 향료 문화, 향신료 문화, 뭐 후추, 정향, 계피 이런 게 3대 향신료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중개무역했잖아요. 터키의 그런 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 그게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끊기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게 교역이 육로로 안 되니까 뭐예요? 콜럼버스는 물론 저기 서쪽으로 이제 갔지만 동쪽으로 간 바스코 다마가마, 포르투갈에서 이제 리스본에서 출항해갖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직접 배로 이렇게 운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가 상인의 나라가 됐죠. 네덜란드가 상인의 나라가 됐고, 뭐, 일본 나가사키까지 와서 막 교역을 하고, 그러다 하멜 같은 사람은 풍랑에 이제 그 표류돼서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그 도시의 역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 도시와 관련한 뭐 그런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도시의 탄생? 이런 책도 한번 나중에 도서관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름 스미스라는 학자가 쓴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되게 재미난, 제가 지금 얘기한 에피소드도 그 책에서 가져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은 지금 이런 도시 얘기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바빌론이라든가, 사실 바빌론 이런 거는 지금도 현대 도시들이 조경하거나 뭐 할 때 벤치마킹하는 그런 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런 데는 좀 무역의 도시고, 여러분들 해상 무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선술이에요, 조선술.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거는 해운, 조선 경쟁력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 근대화를 갖다가 주도한 뾰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조선소에 와갖고 젊었을 때 위장 취업해갖고 그 조선 기술을 배워가서 러시아를 갖다 이제 좀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저 모스크바 시내 가보면 뾰트르 대제 동상이 있는데, 그때 네덜란드에서 배워온 범선이 동상의 밑받침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면서 러시아가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한 것처럼 그런 해운 도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들이고, 독일이나 스위스 도시들은 종교개혁, 아까도 나왔지만은 유럽의 그런 본격적인 평화가 도시 중심의 그런 연합, 화해 체제, 종교 전쟁, 30년 전쟁하다 더 이상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들끼리 화해하고 이제 평화 공존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이후에 이제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현대 도시 하면은 영국의 런던 얘기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런던의 그런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너무 재생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재개발만 해도 된다고. 둘을 잘 절묘하게 혼합한 게 런던의 성공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도시 계획을 갖다가 잘 한 게 이제 프랑스 파리인데, 어디에 보면 나오냐?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지금도 VOD에 가보면은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집에서 심심해서 저거나 한번 다시 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앞에 보면은 조선소 장면 룩다운 해갖고 이제 장발장이 이제 노역 당하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프랑스도 근대에 좀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데 그런 조선 기술 같은 것들이 컸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제수 노동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좀 활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도시를 갖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발장에 보면 장발장 코제트라고 애 연인을 도피시키는 지하 이 하수관 장면이 나오잖아요. 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기 공사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여름에 우리나라처럼 손발이 안 맞으면 홍수 나서 죽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 현대적인 하수도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이거를 가장 먼저 구비한 나라가 프랑스고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가 이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다가 민간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게 1850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던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상하수도 환경을 제패하고 있어요. 베올리아, 템즈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환경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일찍이 이 자치단체로부터 상하수도 운영을 갖다 위탁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전 세계 환경시장, 상하수도 물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물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좀 가끔 가다 농무도 나오고, 농물 나오면 막 비상사태라고 막 하고, 또 저 지방에서는 무슨 상수도 응집하는
알미늄 응집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고 예전에 광주에서는 뭐 큰 그 사고가 이제 그 나기도 했던 뭐 그런 적도 있고, 서울시도 뭐 물산업 수준이 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체계적이진 못해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4군데 하수처리장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시 하수도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를 1년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썼던 그런 적이 있는데, 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수도에 대한 시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절감을 하고 있고, 뭐 서울시장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뭐예요? 보이는 거, 좀 이렇게 보이는 데에 좀 관심이 많고, 안 보이는 거에는 뭐 크게 관심이 없는 뭐 그런 문제 같은 거.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 요즘 많이 쇠퇴한 나라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높은 수준의 경쟁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미국, 그런, 이제는 여행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제 역사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역사는 저보다 역사 강의하시는 교수님 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향촌자치 이런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대충 중복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얘기 이런 건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요 정도로만 좀 하면 좋겠고,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도시를 하나 찍어서 좀 이렇게 집중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방 여행도 있고, 인생 사진을 구하러 가는 여행도 있고, 한데, 여행의 고수들을 보면은 인생 사진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 지성을 얻는 그런 여행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중에서 존 로크, 주민자치, 시민사회, 이런 거에 대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정치학자 하면 존 로크라고 얘기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하면은 아담 스미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민부론? 이런 국부론의 그런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국부, 국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부만을 우기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냐? 보수적인 정당에서도 민부론, 국민행복.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 득표 전략에 좀 유리했던 것 중에 국민이 행복한 그런 행복이라는 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우리 자치분권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인생 지성을 여행을 통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쓴 이 유명한 책인데, 그랜드 투어라는 여행 서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도서관에 가서 1, 2, 3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뭐를 배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이제 재밌게 써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의 최고 대가 하면은 쥘 베른, 80일간의 세계 일주,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요즘 투자자로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짐 로저스. 이 사람은 한국한테 아주, 이제 일본의 시대, 일본은 이제 거의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자인데, 지금은 홍콩에 있죠. 홍콩에서 오토바이 타고 돌을 맞아서 다치진 않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는 중국, 한국이 이제 세계의 사실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역사는 서쪽으로 계속 돈다고. 그래갖고 지금 와 있는 시점이 한국과 중국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많이 얘기하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에서도 2050년 정도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고 즐기고 노는 것도 좋지만 가서 뭔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정리를 하세요. 원고지
뭐 한 5장에서 10장 사이로 정리를 해갖고 동네 구청 소식지에부터 시작해갖고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그래갖고 일단 여러분들은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동네를 주제로 해서 좀 재현성의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구청 수준으로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 차원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뭐 좀 자기의 그런 그 생각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좀 오픈하고 좀 새를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렇게 모여있는 자치의 현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언론의 힘을 빌으면 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뭐 하다못해 벼룩신문에라도 뭔가 좀 자기의 아이디어라든가 뭐 벼룩신문 노원편에 내가 뭐 하나 그리고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또 뭐 요즘 카톡 온갖 그런 우리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도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실제로 카톡으로 글을 써요. 저는 글을 쓰는데 현장에 가서 제 카톡 계정에다 글을 씁니다. 쫙 써요. 그리고 사진도 몇 방 찍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단톡방에. 그래서 너 놀러 갔구나, 그런 자랑도 물론 했지만은 그 친구들이 또 코멘트하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정리도 해두고, 나중에 그렇게 해놨던 거 호텔방 가면은 이제 노트북 같은 데로 이렇게 옮겨서 써놨던 거 그대로 이제 옮길 수 있거든요. PC 버전 카톡에서 복사해서 옮기면 되니까. 그래갖고 편집하면은 좀 사진도 이렇게 몇 개 넣고 그러면은 자기 나름의 위대한은 아니고 유명한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가족 책자 만드는 것처럼 저도 요즘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글자만 잔뜩 있는 책을 논문을 쓰던 학자니까 했는데, 저도 최근에는 사진도 좀 집어넣고 좀 먹는 얘기도 좀 하고 배운 얘기도 하고 그런 이 여행 스타일,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집에서 쓰려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서 안 돼요. 현장에 가서 카톡에 해놓으면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자기 계정에 3일 정도 지난 거는 복사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또 다 기록이 남아있고 전달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책을 통해서 배웠다라기보다는 여행 가서 확인한,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20만 원짜리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그래도 꽤나 잘 나온 것만 좀 골라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글자만 있는 것보다 좀 낫더라. 그런 얘기도 이제 해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를 쓰죠. 시를. 어떤 사람은 예술을 음미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가서 시즌이 지났긴 하지만은 제가 사는 옆 동네 갓바위라는 거 있는데 거기 가서 수능 때 되면은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뭐예요? 지방자치의 그런 우수 사례, 지방자치 우수 사례, 중앙정부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굿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굿 거버넌스라는 것은 좀 좁게 얘기하면 협치라는 말로도 하는데 사실 그게 협치는 아니에요. 굿 거버넌스라는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은 우수 사례예요. 우수 사례. 그러니까 굿 거버넌스라는 것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면교사라고 얘기해요. 정면교사.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다 찾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좀 반면교사도 해야 되겠죠. 반면교사. 이거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하는 그런 좀 오만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안 배웠으면 좋겠죠. 근데 일본에도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우수한 지방자치 사례를 저도 여행 가서 많이 발견해서 이렇게 논문으로도 쓰고,
여행기로도 쓰고, 뭐 칼럼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중앙정부는 좀 신랄하게 까는 편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은 좀 오래됐어요.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근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거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이 반성을 못하는 이유는 일본은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래요. 일본은 정권 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1993년에 잠시 있었는데 그 자민당 일부 파벌이 나가서 했다가 도로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신앙 일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랑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본은 정권 교체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필요에 따라서 탈탈 털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성 안 하면은 좀 오만하면 뭐예요?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는 대단히 민주적인 나라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정권 교체의 힘이다. 일본은 반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정권 교체가 안 되는데 내가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든, 뭐 아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하고 뭐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한국이란 브랜치에 팔아먹었고, 대만이란 브랜치에 팔아먹었고, 만주국이란 브랜치에 얘대로 그대로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일본 시스템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일본의 중앙정부를 배우지 말고 일본의 지방자치를 배우면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갖고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겠다. 왜? 일본의 지방자치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공화국 시절에 읍면동 자치했죠. 지금 시군구 자치하죠. 일본은 시정촌이라는 게 우리나라 읍면동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의 그런 번역이 읍면동 수준에서 우리로 치면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라는 거는 서울 1000만, 경기도 1000만, 이거 너무 커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도농통합시 수준의 현이에요, 현. 도도부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현, 광역자치단체 현의 행정구역은 도농통합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 여러분들 저 경북에 가면은 자치단체 5개를 합쳐놔야지 하나의 선거구가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슬로우시티를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발견한 사례로 한 4개월 전에 경향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그런 이 도시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단양과 영월이에요. 근데 단양과 영월이 정말 열심히 해갖고 슬로우 시티를 갖다가 막 구현하고 있는데 거기 인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단양군, 영월군. 단양은 33,000이고 영월은 38,000이에요. 뭐 3만대예요, 3만대. 3만대 도시들. 그 국회의원 선거구 한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뭐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3만 명을 갖다가 5개를 합쳐야 15만을 채우는 지방 소멸의 시대에 있고, 그리고 일본의 현의 면적이 그 정도예요. 5개 합쳐놓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광역시, 특별시 이건 너무 커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일본의 뭐 그렇다고 또 그걸 그대로 배울 수는 없지만은 뭐 시스템을 일본이 좋은 것 같아 하고 바꾸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거 바꾸는데 간판 가리해야지 뭐 해야지 돈 엄청 들어요. 그건 할 짓이 못 되고 그냥 크기는 그대로 두고 운영을 배우면 돼요. 운영을 소프트웨어를 배우는데 일본의 그런 지방자치 소프트웨어를 배워오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창생이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방창생 요걸 검색해서 우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뭐 유튜브 같은데 지방창생 치시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느 단톡방에서 얻은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지방 창생과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역 혁신이에요. 지역 혁신. 그래서 이 지역 혁신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그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여행 갈 도시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데를 잘 골라갖고 가셔서 좋은 거를 배우시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도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냥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고 싶은 도시를 가셔서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가셔서 그냥 버스 타고 한 2, 3일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여행기를 갖다 이제 쓰고 있고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행정학 하다 보니까 행정 우수사례, 자치분권 우수사례, 그 다음에 도시 우수사례, 도시 경쟁력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배워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수사례는 아까 얘기했죠.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이라고 해요.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공기업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로는 공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성, 효율성 이 둘을 얼마나 잘 혼합하느냐. 문명도 마찬가지고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정치학자 중에 헌팅턴이란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문명의 충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응용해서 얘기하면 문명은 충돌해서는 안 되고 문명은 혼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충돌하면 망하고 혼합하면 흥한다. 이렇게 이 대가의 얘기를 빌려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아까 대리석과 적벽돌의 혼합 은유를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혼합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밸런스다. 균형 발전이고 가치로 치면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 혼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로 치면은 세계 도시와 슬로우 시티를 잘 조화, 혼합시켜야 된다. 서울시가 계속 이렇게 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도시 전략과 슬로우 시티 전략 같은 것들, 어메니티, 특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저보다는, 물론 저도 집이 서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계적인 도시들을, 세계적인 슬로우 시티들 몇 개 소개를 예시적으로 해드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해외 사례를 탐구하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회 탐구 전반에 걸친 마인드, 과학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되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으로 여행 다니면서 쓴 여행기입니다. 이 안에도 이제 이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들을 오늘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요. 첫 번째 여행에서 들렸던 도시가 영국의 바스라는 도시입니다. 목욕탕 도시예요. 목욕탕. 바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목욕탕 유적이 있어서 바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제가 배워온 베스트 프랙티스, 굿 거버넌스. 아까 굿 거버넌스가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는 우수사례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우수사례가 원스톱 샵입니다. 원스톱 샵.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통합민원실.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통합민원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외진돼서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을 통합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되니까. 근데 거기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제가 들어준 게 바스 사례였었는데 영국에서는 민원실에서 중앙정부 민원, 지방자치단체 민원, 지방공기업 민원, 시민단체 민원, 자원봉사단체 민원 한꺼번에 다 처리합니다. 이게 원스톱 샵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부문과 관련한 모든 거를 한 군데서 처리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백화점 자리에 있는 것이 원스톱 샵이에요. 이 간판도 쇼핑센터 간판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그 통합 민원 처리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 요거는 고객 헌장. 뭐 고객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든가 행정기관, 우리는 좀 사실 권위주의적인 문화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동사무소 갔더니 은행처럼 의자가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면장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레빠 신고 그냥 여러분 관공서에 저런 불량한 복장을 하고 왔다고 뭐 기분 나빠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꽤나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근데 이 고객 헌장이 이 주민들의 권리고 시민들의 권리인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 높은 액자에 걸렸어요. 액자에. 근데 버스에 갔더니 딱 의자 옆에 쫙 이렇게 쌓아놨어요. A4 용지로 쫙 해갖고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우리로 전화하시고, 여기서 술 먹고 깽판 치시면 안 되고 욕지거리 하면 뭐 문제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우리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창구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하면, 요즘 복지 갖고 뭐 이렇게 좀 화풀이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두 번째 여행을 떠났던 도시가 맨체스터입니다. 제가 영구년을 맞이해서 여행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11월 22일 날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떠난 거는, 제가 여행을 떠난 날짜는 항공료 요금이 최고 쌀 때 그냥 가요. 저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쌀 때, 그것도 11월 말에 영국 아무도 안 가요. 해가 짧아갖고, 막 4시면 해지는데 계속 또 우리 엊그저께 어제 일요일 계속 비 왔잖아요. 이거 완전히 런던 날씨예요. 런던 날씨, 매일 비 오고, 그리고 밤 되면 막 소나기가 와요. 그래서 갔는데 구름이 하도 두꺼워갖고, 이 내비가 가동이 안 돼. 구름이 많이 끼면 내비가 가동이 잘 안 돼요. 인공위성 가려갖고. 그래서 좀 어디, 이 해외여행 갔을 때 내비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구름이 거칠 때까지. 그러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내비가 못 찾아요. 처음에 시애틀, 런던 이런 데 가면 그런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호텔, 구글 맵으로 호텔 찾아가는데 지도가 좀 잘 안 돼갖고 고생을 했는데, 이 산업화 도시예요. 산업화 도시의 대명사인데, 확실히 이게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요즘은 미디어 시티, 뭐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원래는 공장은 다 적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지금 가보면 외곽에 다 공장 시뻘건 곳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외곽에 나왔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도시 지역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여기 위치가 일산 호수공원쯤 돼요. 호수공원 같은 게 쫙 있고, 그 주변에 우리는 뭐 법조타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미디어 시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미디어 시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상암동에 있는 게 미디어 시티예요. 거기에 이제 DMC라고 얘기하죠. 거기 옆에 보면은 하늘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는 것처럼 상암동처럼 여기도 공원이 넓어요. 그리고 그 옆에 쫙 가면은 맨유 구장이 있어요. 맨유 구장. 우리도 거기 월드컵 구장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입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형 경기장의 위치, 공원의 위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도시가 비슷하고, 여기 보면 뭐, BBC도 있고, 미디어 시티 UK라고 이렇게 돼 있죠. 미디어 시티라고. 여기 홀리데이인이라는 저가 호텔이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요 밑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굴뚝 도시가 어디입니까? 포항. 포항도 철강만으로는 이제 좀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요즘 제가 포항시청 공무원들 모아놓고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특강의 주제가 창조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바뀌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죠. 맨체스터처럼 이제 뭐 다른 플러스 알파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게 관광, 뭐 이런 쪽이에요. KTX가 이렇게 이 포항에 요즘 가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항구에 운하를 만들었어요. 형산강이랑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있었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매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계천 뭐 이렇게 복귀하듯이 도시를 발전할 때는 자연적으로 있던 운하를 메꾸고 땅을 뭐 이렇게 확보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왜냐하면 이게 운하가 파져서 형산강 물이랑 항구 물이랑 다니니까 물이 깨끗해져요. 예전에는 고인 항구가 되다 보니까 다 썩었었는데 요즘은 이 항구에 갔더니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뭐 마리나도 좀 있고 뭐 그 옆에는 뭐 천안함과 동급인 포항함 퇴역한 거 뭐 구경거리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포항을 갔다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포항 주변에 여러분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많이 가봤지만은 뭐 그 요즘 가면 방어도 싸게 드실 수 있고 뭐 그 주변에 가보면은 멋있는 그런 그 뭐 서원, 향교 이런 것들도 있고 가면 저 내연산이라 그래갖고 제가 포항 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뭐 꽤 괜찮은 그런 이 등산의 명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 생가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있으면 다 가보는 게 여기 지금 런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던 그런 결론은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잘 혼합했다. 런던은 항구 도시였어요. 목포랑 똑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왜? 옛날에는 바다에 항구가 없었어요. 다 석호 아니면 강 안쪽에 항구를 만들었어요. 방파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템지강에 항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바다로 갔으니까 뭐예요? 그 도크 항만을 재개발해서 시티라고 월스트리트 다음으로 유명한 금융가를 시티라고 얘기해요. 런던 시티, 그 대문자 시티에 CITI, 그 런던 금융가를 일컫는 고유명사인데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래된 항구를 갖다 이제 재개발해서 우리로 치면은 오세훈 시장 때 했던 용산 앞에 있는 이 마포 나루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 이제 우리 항구로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항구 지구를 실제로 이제 이게 대처 정부 때 대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이 총리고 재개발의 대명사예요. 쫙 밀어버리고 50층짜리 멋진 빌딩으로 쫙 도배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도크랜드라는 세계적인 도시 재개발하면 워낙 유명해서 인터넷에 치면은 뭐 서울 도시공사 사람들이 갔다 온 뭐 견학기도 있고 인천 도계공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여행기도 있고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뭐 그래서 나중에 도크랜드 뭐 도시 재생 거기 말을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이 아니에요. 도시 재개발이에요. 재생은 조그만 박물관 하나 있어요. 그 박물관 이름이 도시재생박물관인데 이거는 의미로 보면 도시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생은 뭐냐? 시내 중심에 그런 임대주택 지구 같은 것들을 만든 그런 게 도시 재생, 공동체를 유지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밀었어요. 신도시로 개발한.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런던 금융가가 유명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입니다. 뉴욕도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잘 혼합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맨하탄인데, 이 밑에 보면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고, 여기 이렇게 고가, 이게 예전에 뭐냐면 기지창으로 들어오는 철도 고가였어요. 철도 고가. 그리고 이게 쭉 가면은 저 밑에 이 빌딩 이 끝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적벽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명한 첼시 마켓이라는 데요. 거기 가보면 빨간 적벽돌을 막 오한마로 막 두들겨서 그냥 대충 이렇게 동굴 자연적으로 파는 것처럼 건물을 재생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위에까지 계속 뭐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로 7017인가 뭔가 그게 요 하이라인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벤치마킹 했는데 이 별거 아닌데 이거를 했더니만 이 주변에 뭐예요? 이런 게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요즘 서울로 고가도로 만들었더니
그 슬럼가였던 이 서울역 주변의 집값이라든가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 재생을 하면은 그게 명소가 되면은 그 주변에 뭐예요? 재개발이 촉진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역 주변에 빌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가장 유명한 데가 신주쿠라는 데 있잖아요. 신주쿠라는 데 가보면 그 지금 서울로 7017 같은 그 옆에 엄청나게 멋지고 높은 빌딩들이 쫙 있어요. 이 철도 옆에 바로 붙여갖고 그런 것처럼 역 주변이 좀 활성화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허드슨 야드라는 세계적인 또 그 도시 재개발의 그런 명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이 유명해진 것 중에는 뭐 이 지금 브루클린 다리라는 게 있는데 뉴욕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패키지로 가면 좀처럼 안 데려가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걸어서 건너는 건데, 뉴욕에 가시면은 자유여행 스타일로 가면은 요 다리를 걸어서 한번 건너면은, 되게 전망대 올라간 것보다 더 운치 있게, 이 친자연적인 그런 묘미를 갖다 이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미국에 가보면은 도서관이 또 문화특구의 역할을 해요. 미국에는 광역 행정이 잘 돼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요? 특별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뭐예요? 서비스하는 행정. 예를 들어서 스페셜 디스트릭트 도서관 행정은 그걸로 특화를 시키고 상하수도 행정은 상하수도로 특화를 시키고 홍수관리도 뭐 플러드 프로텍션 보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뭐예요? 이렇게 특화를.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구별해서 좀 분야별 행정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 행정이다. 여기 이게 보스턴에 있는 중앙도서관인데 시내 유지에 있으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벅스 스타일이에요. 스타벅스 스타일. 오늘 제가 TV에서 들은 얘기인데 스타벅스가 생긴 거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조그만 그런 창고 같은 데서 스타벅스 1호점이 나왔고, 지금도 거기 스타벅스의 명소거리가 있고 스타벅스가 많다라고 하는데, 세계 도시 중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데 한국이래, 서울이래요. 뭐 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스타벅스가 부동산 가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빌딩 주인들이 스타벅스 유치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갖고 스타벅스가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요 스타벅스가 아니라 도서관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면 스타벅스를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도서관들은 너무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너무 높아갖고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데 있는데, 평지에, 도심에 좀 원스톱샵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물론 요즘 전철역에 좀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아직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법으로 얘기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도서관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건물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또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임대주택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는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이 물가가 높고 되게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물가도 높고 집값도 엄청 비싸요. 자기가 살려면 서울 아파트 가격 못지 않아요. 30억 넘고 막 그런데, 근데 그 집값은 상관이 없어요, 싱가포르. 왜? 전 국민의 80%가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집 안 사도 돼요. 집 안 사도 되고,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 임대주택에 소셜 믹스를 시켜버려요. 믹스가 혼합이잖아요. 소셜 믹스를 시켜서 인종별로 다 골고루 살게 하고 계층별로 골고루 살게 섞어놔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섞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 아파트를 한 동에 줘놨더니 그걸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주택에는 절대로 베란다 확장시켜주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로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좀 섞어놔야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셜 믹스를 하는 거예요. 소셜 믹스를 확실히 섞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보다 나은 선진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플로리다 같은 데들도 균형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 배치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이거는 이제 뉴넨에 있는 올림픽 공원인데 72년도에 만든 건데 여기도 제가 이렇게 한겨울에 영하 3도에 바람 싱싱 부는데 그냥 혼자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봤더니 저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공원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올림픽 공원 옆에 우리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 그래갖고 기가 막히게 멋진 지금은 엄청 비싸진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최고 요지에 임대주택을 갖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전철역 옆에 공원 바로 앞에 요런데 임대주택 부지를 갖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 큰 고층 아파트 같은 건 자가용 타고 다니까 멀리 안쪽에 저 산 밑에 저 개포동 끝에 가면은 그런 아파트 있듯이 그런 데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선진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믹스하는 오늘 얘기 중에 이제 커피 믹스 얘기처럼 믹스를 좀 이렇게 잘해갖고 맛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한두 분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